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철학계의 두 거인이죠. 헤겔과 니체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질 들레즈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죠. 들레즈는 왜 니체를 궁극의 반헤겔주의자라고까지 불렀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힘, 도덕, 심지어 우리가 생각한다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들레즈의 그 유명한 책이죠. 니체와 철학을 해설한. 여기서 들레즈의 주장이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니체가 그냥 헤겔 의견에 반대했다 이게 아니라 서양 철학 2000년을 지배해온 변증법이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뒤엎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와, 판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임무는 명확해졌습니다. 네, 먼저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이 거대한 성이 대체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들레즈가 니체라는 이 비밀 병개를 써서 그 성벽의 어느 지점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견고하다는 성, 변증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변증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라도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철학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단어잖아요. 그렇죠. 정반합. 네, 맞아요. 정반합 이런 거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던 방식, 그게 벌써 변증법의 시작이었죠. 아, 서로 다른 두 주장, 그러니까 정과 반이 막 부딪히고 싸우면서 서로의 한계를 깨닫고 결국에는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진리, 합에 도달하는 과정. 이게 변증법의 기본 엔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헤겔은 이 엔진을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으로까지 확장시켜버린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바로 그 예시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주인하고 노예가 서로를 지배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고 투쟁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보면 둘 다 불만족스러워요. 주인은 노예한테 인정받아봤자 성에 안 차고 노예는 자유를 잃었으니까요. 그렇죠. 이 둘의 투쟁, 이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상호 인정이라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헤겔 생각입니다. 헤겔한테 역사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모순을 극복하면서 진보하는 어떤 의미 있는 드라마였던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시스템이네요. 무슨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헤겔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반대하는 당신의 행위 가치가 우리와의 관계에 들어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반대하는 것조차 시스템 안으로 포섭해버리는 거죠. 와, 정말 이쯤 되면 이걸 깨부술 방법이 있긴 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들레즈는 바로 니체에게서 그 열쇠를 찾았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들레즈는 니체 철학의 핵심이 헤겔처럼 대립이나 부정이 아니라 애초에 차이에 있다고 봤어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차이요? 네, 힘들은 서로를 부정하고 싸움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 고유한 차이를 처음부터 긍정하고 그 차이를 마음껏 펼쳐볼 뿐이라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헤겔은 A와 B가 싸워서 C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네, 니체는 A는 그냥 A고 B는 그냥 B다. 둘은 그냥 다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으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아, 주인,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고귀한 자는요, 그냥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나는 강하다, 나는 고귀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다른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반면에 노예, 즉 원한을 품은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바깥에 있는 주인부터 봅니다. 아, 타인을 먼저 보는군요. 네. 그리고 저놈은 악하다라고 먼저 부정의 낙인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야 고로 저놈과 다른 나는 선하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스에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노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둘레즈는 헤겔이 말한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건 노예의 시선으로 그려진 주인, 그러니까 노예가 선망하고 질투하는 성공한 노예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아하. 니체가 말하는 진짜 주인과 노예는 서로 인정투쟁을 벌이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종족,
다른 심리적인 계보를 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변증법이라는 틀을 버린다면 이 둘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서로 싸워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면요? 여기서 들레즈가 능동적 힘과 반동적 힘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능동적 힘과 반동적 힘이요? 네, 이건 단순히 철학 개념을 넘어서 우리 몸부터 사회 전체까지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모든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 안에는 지배하고 명령하는 힘, 즉 능동적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적응하는 힘, 반동적 힘이 있죠. 중요한 건 이 관계가 해결식 변증법처럼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아, 일방적인 관계군요. 그렇죠. 반동적 힘은 능동적 힘의 활동을 좀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종하는 힘인 거죠. 그렇군요. 이걸 일상에 비유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제 몸의 능동적인 힘이고 네. 소화기관이 그 음식을 받아서 처리하고 적응하는 건 일종의 반동적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하나는 주도하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조절하는 역할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개념을 인간 심리에 적용하면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죠? 들레즈는 니체를 따라서 의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반동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와, 의식이 반동적이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잠시만요. 이 말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의식, 그러니까 계획하고 반성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활동이 사실은 주도권을 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부 자극이나 내부의 충동에 허둥지둥 반응하는 2차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연 배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조연이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뭘 하나요?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현재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계산하죠. 네, 그렇죠. 전부 외부 자극이나 이미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활동들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 같은 위대한 활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어나죠. 아,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신체라는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나 정신보다 대수하기 구구단보다 우월한 것만큼이나 우월하다. 이럴 정도예요. 와. 우리가 주체라고 믿었던 의식은 사실 몸의 능동적 힘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러니까 복종해야 할 반동적 힘이 오히려 능동적 힘을 지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연이 주연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거기서 원한, 프랑스어로는 르상티망이라는 감정이 태어납니다. 르상티망. 네. 들레즈는 이 원한을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안에서 썩어가는 반동이라고 정의해요. 반동적 힘이 승리하는 방식은 스스로 더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기죠? 오히려 능동적 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이깁니다. 군대처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감염시키는 거죠. 바이러스요? 네. 능동적인 힘을 병들게 해서 반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니체의 그 유명한 새끼 양과 맹금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힘없는 새끼양은 맹금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 교묘한 허구를 발명해내죠. 어떤 허구요? 저 맹금은 힘이 세다가 아니라 저 맹금은 사악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행위랑 행위자를 분리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힘이라는 현상하고 맹금이라는 행위자를 억지로 분리해버리는 거죠. 자유의지나 도덕적 책임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순간에 탄생하는 겁니다. 약자가 강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무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정신적 장치인 셈이에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갑자기 직장 생활이 떠오르는데요. 유수. 그렇죠. 유능한 동료를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뒤에서 저 사람은 인성이 나빠서 성공한 거야 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랑 똑같은 심리네요. 니체는 이걸 이미 꿰뚫어 본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원한이라는 바이러스가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요? 네, 원한의 천재인 사제계급이 이 미움과 비난의 화살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들어요. 아,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능동적인 힘, 그 공격성이 이제 자기 자신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책감과 죄의 탄생입니다. 와, 이제 고통은 그냥 삶의 일부가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도덕에서의 노예반란의 전모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양심, 이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자가 강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발명한 교묘한 정신적 바이러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해석이죠. 이 관점대로라면 인류의 역사는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승리해온 과정이고요. 정말 암울한 진단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허무주의, 즉 니실리즘입니다. 들레즈는 니체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 허무주의가 발전하는 세 단계를 이야기해요. 세 단계요? 네. 첫 번째는 소극적 허무주의예요. 소극적이요? 어떤 의미죠? 기독교처럼 저 너머의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현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향한 의지는 있지만 그 대상이 없음, 무, 즉 현실이 아닌 곳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아하, 천국 가려고 이 땅의 삶을 희생한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그게 바로 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처럼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저 너머의 세상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단계죠. 아, 믿었던 가치가 사라졌으니 배신감과 좌절감, 분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네요. 그럼 마지막 수동적 허무주의는 완전한 절망인가요? 절망이라기보단 체념에 더 가까워요. 니체가 가장 경멸했던 최후의 인간의 단계인데 최후의 인간. 네, 어떤 위대한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상태죠. 모든 열망이 사라지고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야기가 너무 암울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가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정이고 그 끝이 모든 걸 체념한 최후의 인간이라면 니체는 그냥 절망적인 예언만 하고 끝낸 건가요? 이걸 뒤집을 방법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나요? 물론 제시했죠. 니체는 네 번째 길, 바로 능동적 허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능동적 허무주의. 네, 이건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 파괴적인 힘을 이제 반동적 힘 그 자체, 즉 낡은 가치 전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공간을 여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차라투스트라가 말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의 의미입니다. 그 유명한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로 이어지는 변화 말이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정신인 낙타는 너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낡은 가치의 짐을 사막에서 묵묵히 치고 가는 정신이에요. 순종하고 인내하죠. 네. 하지만 이내 한계를 느끼고 두 번째 정신인 사자로 변신합니다. 사자는 그 낡은 가치들을 파괴하는 자유로운 정신이죠. 나는 의지한다 라고 외치면서요. 그렇죠.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 라는 그 거대한 용에 맞서서 신성한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힘이에요. 하지만 파괴만으로는 맞아요. 파괴만으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파괴의 열정만 남은 폐허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자라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어린아이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짐도 파괴의 열정도 모두 잊어버리고 순수한 놀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이에요. 신성한 긍정의 상징이죠. 신성한 긍정? 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삶 자체에 대해서 온전한 예스라고 말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라는 기나긴 병을 극복하고 도달하는 새로운 긍정의 단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들레즈는 니체를 통해서 서양 철학의 2000년 변증법 전통에 정면으로 맞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유 방식을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죠. 대립과 부정을 통해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는 차이, 그 자체를 긍정하고 즐기는 삶의 태도를 제시한 거고요. 네, 이것은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동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니체의 관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철학이 곧 삶의 예술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들레즈가 제시한 니체를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시험대인데요.
그는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원한과 양심의 가책, 복수심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무엇이 진실인가를 묻는 대신에 내가 생각할 때 과연 내 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능동적인 힘인가 아니면 반동적인 힘인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매우 강력하고 또 개인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